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이 10위부터요. 9282, 7262 이렇게 거꾸로 주요 이슈를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딱 하나 주제만 먼저 살펴볼까요? 조국 원장입니다. 조국 원장. 오늘 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은 아니 조국 원장이 지역 일정보다 이 성비 사건을 덜 중요하게 생각해 절망했다. 이렇게 조국 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네, 금요일 뉴스탑10 그러면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 저렇게 발로 차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 굴에 들어간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문도 열려고 하고 저기가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인데 화분 던지면서 저렇게 난동을 피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술에 취해도 그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문에 대고 저렇게 발길질을 하고 화분까지 집어 던지다니요. 당연히 공용물건 손상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왜 저렇게 새벽 시간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렸냐. 이 사람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20분 전에 주치폭력 관련해서 이 방구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사건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 전에 사건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유리한 어떤 처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주치폭력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런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파출소로 달려와서 이 문이 잠겨 있고 안에는 민원인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열으라고 쾅쾅 두드리는 걸 넘어서서 발길질하고 자전거를 들어서 던지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서 경찰서 문을 부순 겁니다. 안에는 민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있던 경찰관이 민원인 보호 조치를 즉시 취하고 지원 요청을 해서 저렇게 경찰관들이 추가로 출동을 했는데 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행범 체포 그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주치자임을 감안해서 진정시키려고 설득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단 앉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주치자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모두 다 취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니까 공용물건 손상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고요. 주치폭력으로 인한 처벌만 받으면 됐을 텐데 추가적인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로 공용물건 손상죄로까지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옆에 만약에 시민, 행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혹은 글쎄요, 나중에라도 어이구, 저게 주변에 이제 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면 불상사가 발생할 뻔했고 저 정도면 나중에 술이 깬 상태에서 본인도 오른손에 부상을 당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렇게 격앙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례 말고도 울산 사례 말고도 경찰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범칙금 5만 원의 불만을 품고
장윤주 변호사님. 저렇게 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흉기까지 챙겨 들고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전에 한 30분 전쯤에 인근 식당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을 내라는 통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파출소로 가서 나름의 항의를 하러 간 건데요. 문제는 이제 흉기를 품고 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혐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해당 남성 무려 전과가 5범인 그 관련된 전과가 지금 5차례 전과가 예.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어디서든 난동을 부리거나 본인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면 되지 않는데 심지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던 전과 5범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화분 던지고 주먹으로 문 부수려고 했던 저희가 파출소 난동 사건을 한번 10위로 모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제주 생활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온 이효리 씨입니다. 이효리 씨. 최근 저희 얼마 전에 뉴스탑10에서 이효리 씨가 요가원을 내서 팬들과도 호흡하고 본인이 잘하고 즐겨하는 요가를 이제 대중들에게 가르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효리 씨가 워낙 연예계에서 인맥이 넓은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축하 화환이 너무 많이 와서 화환을 이제 여기까지만 해달라라고 당부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가 요가원 개업한다고 하니까 친분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다 화분 보내면서 뭐 유재석 씨, 서장훈 씨 화분 보내면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저렇게 전했고 처음에 이효리 씨도 뭐 서장훈 씨가 영원한 성공을 뭐 이렇게 적어서 보내니까 성공할게요 오빠 이렇게 해서 SNS에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이 화분과 선물들이 많이 오고 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효리 씨 팬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감당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개업을 해봤지만 화분이 오면요. 이게 참 골치가 아프거든요. 예. 화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요. 이거를 너무 관리하는 많이 왔나 봐요, 화환이?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오면요. 이게 관리도 어렵고요. 놔둘 예. 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치울 때 돈 내고 또 치워야 되거든요. 이 예. 화분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효리 씨가 아마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는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요가원이라는 곳 자체가 좀 명상을 수련하고 비워내는 그런 차분한 분위기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어있는 요가원을 지향하니까 이제 너무 많은 선물이나 화분 같은 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SNS에 또 공지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재석 씨와 서장훈 씨가 보낸 화환들을 보면 뭐 이효리 원장님, 뭐 성공을 기원합니다 등등해서 이렇게 축하 화분까지 전달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효리 씨도 조금 더 이제 협찬과 선물은 거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화환을 받았던 유재석 씨와 서장훈 씨에 대해서는 또 고마움도 표현하고 그 부분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재석 씨, 서장훈 씨도 워낙 오랫동안 이효리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인사들이다 보니까 예. 이효리 씨의 팬이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서로 응원하는, 특히 유재석 씨와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 남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이는데 요가원을 일반적으로 개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관심을 받는 건 또 쉽지가 않은데 이효리 씨가 워낙 슈퍼스타이다 보니까 새롭게 요가원 원장으로 변신한 모습이 더 화제를 모으는 것 같고요. 예. 이효리 씨도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이 고맙기는 하지만 또 나의 어떤 명성만으로 요가원이 유명해지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좀 그렇겠죠. 내실 있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진정한 요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가하는 여성 수련자를 요긴이라고 부르는데 예. 진정한 요긴이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어떤 협찬이나 선물 같은 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글까지 올리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요가원이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효리 씨가 10년 가까이 제주도에 살면서 이제 남편인 이상순 씨, 가수 이상순 씨가 카페를 개업했었는데 2년 만에 이제 카페를 열었고 뭐 장사도 잘 됐고 나중에 이제 문을 닫긴 했지만 당시에도 뭐 이걸 또 명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렇죠. 사실 명과 암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명이라고 하면 연예인이 카페 운영하고 제주도의 관광객들 내수 증진도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통 상인들도 다 같이 풍선 효과로 같이 손님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또 어두운 부분은 뭐였냐면 주차 문제라든가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주민들이 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주변 상인들 중에서는 저쪽으로만 손님이 너무 몰려가니까 오히려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약제로 받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폐업을 했는데 폐업할 당시에 이유가 뭐였냐 손님이 예. 너무 많이 와서 관리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예. 이상순 씨는 주인분이 다른 걸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만료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개업한 요가원도 이런 부작용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약간은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 카페와 다른 점은 카페는 사실 손님들이 계속 올 수 있지만 예. 요가원은 한 달 단위로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수련하는 수련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카페처럼 그 정도로 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석 씨와 서장훈 씨까지만 딱 축하 화분을 받겠다. 더는 사양하겠다. 이제 요가원으로 찾아뵙겠다는 이효리 씨의 메시지가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이 주제에서 등장했던 유재석 씨가 이 사람의 결혼식 사회를 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바로 김종국 씨입니다. 오늘 연예인들이 총집결한다고 합니다. 가수 겸 방송인, 뭐 방송이면 방송, 노래면 노래, 흠잡을 데 없이 긴 연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종국 씨가 오늘 결혼식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뉴스탑10에 또 전해드렸다시피 자필 편지로 알리면서 본인의 결혼 소식을 이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바로 볼까요? 허 변호사님. 그러게요. 사회 유재석 씨고 그 잘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한 번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김종국 씨처럼 본인의 새 신부를 꽁꽁 숨기고 철통 보안을 지킨 사람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김종국 씨가 얼마나 철통 보안을 했냐면요. 하하 씨랑 같이 예능도 찍고 있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홍대 합정 인근에서 같이 식당 동업도 하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하 씨도 결혼 사실을 그 예능 오프닝 녹화하기 직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통 보안을 유지를 했으면 하하 씨도 몰랐냐 서운할 법하다. 그리고 김종국 씨가 사실 연예계에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결혼 정년기를 좀 넘겼으니까요. 1등 신랑감으로 굉장히 꼽혀왔어요. 그 이유가 헬스장 가니까 근육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술도 예. 안 마시고 근손실 날까 봐. 그래서 아내가 되는 사람은 닭가슴살이랑 운동화만 챙겨주는 내조만 하면 김종국 씨 성실하게 예. 남편감으로서 외조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송가인 씨도 1등 그 이상형으로 계속 꼽아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김종국 씨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관심사고 제가 찾아보니까 김종국 씨 치면 지금 연관 검색어로 예비신부 정체 이게 같이 뜨거든요. 근데 정말 꽁꽁 숨겨서 예비신부에 대해서 전혀 나오는 정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종국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예비신부가 비연예인인 만큼 나의 어떤 연예계 생활들로 예비신부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주고 싶다. 이렇게 한 번 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오늘 결혼식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정말 가까운 가족 친지들만 모여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예. 사회자가 유재석 씨다. 이것만 정보로 나온 상황입니다. 뭐 혹자가 비공개 결혼식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김종국 씨가 본인이 축가를 부른다면 본인 스스로 결혼식 축가를 부른다면 이 노래를 부를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꼭 운동하시고 젊은 친구분들도 빨리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헬스장 등록하세요. 자, 그러면 사랑스러운 노래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전에 김종국 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사랑스러워를 아마도 축가로 부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사회가 유재석 씨인 것만 안다는 게 허 변호사 말씀이었고 실제로 보통 비공개 결혼식 가족 친지만 모여서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대략 호텔도 대충 알려주는데 아예 호텔도 안 알려줬더라고요.
그만큼 그 신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신부가 연예인이 아니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생활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장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혼식이 열린다. 그리고 사회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본다. 이것 말고는 지금 나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예. 서울 모처라고 하는데 뭐 장소도 지금 뭐 특정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 아닌 신부에 대해서 좀 보호하기 위한 그 김종국 씨의 좀 배려가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비 신부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전혀 없지만 뭐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알려질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알려진 게 이제 사회는 유재석 씨하고 허지연 변호사님 신혼집 얘기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거 신혼집 현금으로 또 매입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설이 불거진 것도 사실 과거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이 논현동에 빌라라고 하는데요. 무려 62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빌라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주변에서 저거 신혼집 하려고 지금 집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물었었어요. 그때 김종국 씨가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혼집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게 신혼집이 되겠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가 들어와서 살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본인은 티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사회자 유재석 씨 얘기 나왔잖아요. 유재석 씨도 이 미리 사회에 봐달라고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요청을 받아서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스케줄 조정해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김종국 씨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통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급 신혼집에서 이 아름다운 예비 신부와 함께 행복한 제2의 삶을 그러게요. 사는 김종국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김종국 씨. 오늘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준비한 파리였습니다. 공교롭게 또 928에 동시에 또 유재석 씨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이제 7입니다. 훈훈했던 분위기, 활짝 웃었던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입니다.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장난치려는 의도로 말을 건넸다는 게 이 피의자들의 설명인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유괴 미수 사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습니까? 9월 2일 언론 보도 이후 보도 내용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본인들은 장난이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는데 경찰이 일부 공개한 CCTV를 보면서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UV 차량이 저렇게 멈추는데 그리고 예측컨대 경찰의 설명대로 저렇게 차 창문을 내리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저 아이들은 차량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도망치듯 달려가고 또 차도 유유히 다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SUV 차량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창문을 내리고 두세 명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혼비백상 도망치는 아이들입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이 세상에 CCTV도 있고 아이들 휴대전화 있고 위치 추적 다 있는 이 시대에 귀여워 보여서 장난삼아 접근했다. 이게 말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범행의 어떤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괴 미수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을 일당 3명인데요. 예. 이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쯤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저렇게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에게 차로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잡혔어요. 피해자 총 4명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놀라는 모습이 귀여워서 장난쳤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범행이 아니다. 그다음에 약취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양형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단순한 장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범행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입장이 3명인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남성 말고 뒷좌석에 탄 남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 성인이잖아요. 20대 남성들이거든요.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인이 결코 양형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포착된 저 남성들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20대 남성 3명. 초등학교 2곳 인근, 아까 CCTV 보셨죠? 총 3번 초등학생 4명에게 귀엽다, 데려다 줄게 등에 접근했고 본인들은 뭐 돈을 요구할 목적도 없었고 그냥 장난삼아 접근했는데 놀라는 반응이 재미있어서 여러 번 했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미성년자 위인 미수 혐의. 근데 이게 해당 이 사건이 더 크게 논란이 불거진 건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 경찰의 대처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8월 28일 오후 3시 31분, 32분, 36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걸 애초에는 오인 신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 인근에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이런 통신문을 발송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경찰의 첫 입장, 범죄행위가 발견되지 못했다. 이게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초에는 오인 신고로 봤다.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대낮에 초등학생에 대해서 유괴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경찰이 초기에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부실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3차례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차례와 관련해서는 이틀 있다가 8월 30일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은 오인 신고다라고 치부를 하고 종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당시에 신고된 내용들을 보면 흰색의 특정 차량 차종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전방에 1km의 CCTV를 확보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된 그 흰색 특정 차량의 그 차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동들이 놀라서 뭐 뛰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해프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인데요.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뭐 비슷하게 생긴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왜 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결국은 경찰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다 아쉽다고 하는 게 최초의 지금 이제 CCTV를 봤을 때 해당 중형 SUV 차량 색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처음에 갈피를 잘 못 잡았던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찰이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피해자들이 아이들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차종이나 차량의 색깔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좀 서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승합차와 SUV를 구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신고가 일단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
피해자의 연령이라든가 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순식간에 아이들이 놀라서 뛰어갔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 봤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예. 유사한 어떤 비슷한 꼭 반드시 승합차뿐만 아니라 유사한 색깔이라든가 유사한 차량이라든가 가능하면 승용차까지도 모두 다 열어놓고 면밀하게 CCTV를 살피는 것이 경찰 초동 수사 대응에는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들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걸 CCTV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문제되는 상황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대로 끝났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신고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이들이 지금은 어떤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범행에 더 나아갔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추가적인 초동 수사에서의 면밀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아이고, 저 아이들이 도망가는 모습 보니까 더 위험천만했던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유괴 미수 사건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로 CCTV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국 원장의 조국혁신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비 사건을 폭로했을 당시만 해도 조국혁신당은 유감 표명만 했었는데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이 사과도 없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화면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요. 또 다른 당내 성비는 없었는지 여러 의혹도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5월 달에 그 조국혁신당의 핵심 당직자가 그 당직자로서 이제 채용,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미 보도가 5월에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주점에서 면접을 목적으로 이제 불러놓고는 뭐 손금을 봐주겠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음에도 이거를 전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1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5명 내지 6명이었고 그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해 사실이 없는 걸로 불인정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10명이다라는 주장은 오해가 좀 많은 주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얘기. 성비 10명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얘기한 부분, 피해자가 10명쯤 된다. 벌써 1년 됐습니다. 상급자가 핵심 당직자를 택시에서 포옹했던 의혹이 있고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뒤에, 그게 정확히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 유죄 확정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 의혹을 당했다.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 당사자입니다. 산보입회 당시 당직자 뒷모습, 손금까지 당의 성희롱. 여러 언론 보도보다 모아봐도 이게 조국혁신당의 말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자꾸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오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구체를 밝혔고,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강미정 대변인도 피해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되던 날, 그날도 이 저녁에 노래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지난해부터 7월 달부터 사실 있어 왔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참다가 더 이게 확산이 되고, 또 마치 이게 이제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거를 폭로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들 가해자들이 다시 당에 복귀하고자 하는, 즉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석방돼서 나오니까 본인들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 등등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뭐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1년은 넘게 동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서 시장 이것을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예.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문제는 전혀 접촉이 없어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예.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내부의 조사로는 더 이상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수사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철저한 어떤 사실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조사할 수준은 넘어섰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속 오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피해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가 10명쯤 된다라고 했어요.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1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뭐 이 성비위, 성추행 가해자가 2명 정도 되고 피해자가 10명 가까이 된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애초에는요, 박성미 서관님,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본인이 그런 성비 사실을 듣고 조국 원장의 특사 사면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이러지 않아 탈당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아예 강미정 전 대변인도 본인도 그 대상이었다.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식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피해자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가해 역시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까지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피해자들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기가 당 내부에서 있었던 지 몇 달이 지났고 예. 근데 결국에 탈당이라는 선택을 하고 탈당 기자회견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당내에서 좀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 당내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고 당을 떠나는 선택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당 내의 문제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기까지 전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조국 혁신당의 철저한 귀책이다라고 보입니다. 야, 근데 이게 12월 12일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엄 이후 탄핵 정국 때 정말 전국이 이제 모든 시선이 다 국회 혹은 그 전국 여의도 국회에 집중됐을 당시에 힘내다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주장입니다. 주장. 다음 화면을 볼게요. 또 하나.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당이 흘러가면 안 된다. 성비 이렇게 묵과하면 안 된다는 세종시당 위원장의 제명, 그 사람이 제명됐다. 아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는 이건 도당 사무처장 등 독단에 임했고 해당 사유로 다른 게 아니라 당 쇄신을 외쳐서 제명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제명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는 조국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인은 논란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인 SNS에 썼습니다.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시면서 8월 언제쯤에 대리인께 전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랑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판단이 늦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만남이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피해자 대리인에게 만나겠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보냈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일단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 대변인, 조국 원장의 SNS 어젯밤 메시지를 좀 볼게요. 깊은 위로를 전한다. 당시 당적 박탈로 나는 당원이 아니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당의 조사 후 가해자 제명 주시 일단락 된 걸로 생각했다. 반성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나는 비당원 신분이었다라는 얘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비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에게 있어서 책임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정치인이 당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형식 논리가 아니라
일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누구든 좋든 싫든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영어의 몸에 있을 때 조국 혁신당은 공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당 대표께서 그때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영어의 몸인 조국 원장과 상의는 전혀 안 하셨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할 때 책임의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몰랐고 그 상황에 있어서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국 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 사실 입시 비리 관련해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조국 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인터뷰에서 자숙하라고 하는데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자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란 단어는 거창하게 본인이 조국 혁신당을 쇄신해서 크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만 실제 본인이 실소유자로서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대놓고서 국민들한테 본인은 비당원이니까 책임질 어떤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조국 원장의 SNS 글 직후에 오늘 아침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조국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 아니냐. 아니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 의전 받으면서 현충원 참배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장현주 변호사님. 이것도 복당 전이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만 당원이고 본인한테 불리할 땐 비당원이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원 단계상 당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도 일견타당하기는 합니다. 당원 단계라는 것이 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해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국 원장의 저런 태도나 저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절망적으로 다가왔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국 원장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적어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개입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사면된 이후에는 뭔가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2차 가해 상황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준 조국 원장의 어떤 모습이나 또 메시지나 그 일정들을 보면 아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항상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조치들은 항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조국 원장의 행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웠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국 혁신당의 공식 사과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물론 김선민 권한대행, 황현선, 신장식, 윤재관 조국 혁신당 고위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현정님, 저는 궁극적으로요. 저 자리에 조국 원장은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대표는 항상 이 출소 이후에 본인이 하루에도 하나씩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할 때 항상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주 힘차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책임을 질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때는 난 당원이 아니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일 때도 본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조국 전 대표가 그동안 보면 조만대장이라 할 정도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2차 가해를 할 경우에 이거는 X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남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문제화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몰랐냐?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구치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와서 만나겠다는 또 이야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전국 돌아다니라고 이런 일은 해결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요,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했던 동지들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에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고 이거 안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꼈는데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뭔가 앞으로의 주자로서 매일 가서 좋은 데 가서 이야기하고 행보하고 그리고 6월 달에 나오겠다, 출마하겠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인가요?
저게 당원으로 자기 이름을 건 당에 와서 대주주로서 할 일인가요?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에게 도대체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에게는 책임이란 아예 없는 것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저희가 그래서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주장하는 것과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의 공식 행보를 시간대별로 한번 비교해봤어요. 7월 17일에 이거 성비 문제 있다는 옥중서실을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전달했다. 8월 15일 자정 밤에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나옵니다. 만남 요청, 복당 의결. 그러니까 8월 22일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나왔으니까, 출소했으니까 만나자. 근데 이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부산 양산 봉화마을 광복행보 그리고 호남 일정까지 소화합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생각은 이 성비 사건에 대한 대화보다 본인 지역 순회 일정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본인은 역사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의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지금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있다, 깃발을 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 당내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는 성비위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나날일 텐데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이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진짜 큰 일을 하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그때 만나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민의식과 본인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이번에 가해자 2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징계나 그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했을 때 그 가해자 입장에서 이거 뭐지? 내가 조국 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해자 원과 가해자 그 2명에 대해서 조국 원장으로서는 일정 부분 의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쎄요. 정치 행보할 건 다 해놓고 왜 이 중차대한 성비 사건에 대한 이 문제의 의견 얘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냐라는 게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의 얘기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원장의 SNS 메시지는 난 당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였고, 박성미 소장님. 오늘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들이 꽤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조국 원장의 인지 여부와 그럼 책임은 안 지냐라는 건데, 조국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김선민 권한대행. 작년 대법원 확정 판결 때부터 당원 아니야. 이 사건을 안 적이 없다. 신장식 의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옥중 서신이 전달됐던 날짜가 특정이 됐고 피해자들 측에서 사실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의 만남을 또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짐작해 보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옥중에 계실 때 사실 조국 전 대표를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많이 면회를 하러 갔다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무와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조국 전 대표가 아무리 감옥에 있었다라고 해도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구심점 자체는 조국 전 대표였음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런 이 조국 책임론에 대한 선긋기가 과하게 이루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의 얘기는 조국 원장은 이 사건을 인지한 적이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부터 당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서 나갔던 화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봤을 때 7월 17일에 옥중 서신을 전달했다라고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제명 조치 다 했고 이제 유감 표명과 사과 이런 거는 충분히 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제명추 반드시 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피해자, 정확히는 피해자 편에 들었다고 당직 제명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라는 게 반론 차원에서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 직후에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이 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뭐 그게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이게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율사 출신이죠. 이규원 사무부총장. 뭐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 경찰 조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위반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인식들, 최강욱 연수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별 문제 아닌데 왜 이러냐. 지금 조국이 저 감옥 가 있는 게 더 큰 문제지. 똑같은 인식입니다. 요즘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문제가 일반 회사도 그렇고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 그거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는 인식들, 이렇게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런 인식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 등등을 뭐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최강욱 그 원장의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가해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게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몇몇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야 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이야기, 저런 행동이 있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글쎄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될 조직인데 이렇게 여전히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는 저 인식 때문에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는 모습도 저는 똑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SNS에 이제 사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글쎄요, 조국 혁신당 그 자체인 조국 원장이 당신한 당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얘기, 뭐 논란을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그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이번 얘기와 이어집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얘기인데요. 성비 사건이 더 커진 건 최강욱 원장의 2차 가해 논란 때문일 겁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강연장에서 최강욱 원장의 그 해당 논란의 발언 녹취 듣고 와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탕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긴급조사 지시 내리셨는데 최강욱 원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정하시고 아니 일단 윤리 검찰단에 진상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보고 나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직접 소통도 좀 하셨나요, 최강욱 원장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최강욱 원장은 어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심심한 사과를 한다라는 메시지 후에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언급은 없는데, 김비웅 대변인님,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이 대중 눈치만 살피는 조국 원장, 또 하나 같은 당 소속인 최강욱 원장이 2차 가해는 물론이고 국민 광역을 저격했다,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지도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단 개인의 의견인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일단은 개인의 의견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 워딩을 보면서 최강욱 원장의 워딩 중에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사자이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다른 사람 얘기 일부를 듣고 그거는 성범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 입으로 본인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삐딱한 성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여하튼 조국이란 사람과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소위 말해서 보수와의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 아주 소소한 거 가지고 왜 이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태클을 거느냐. 왜 우리는 정의로운데 왜 우리 정의로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는 이견을 제시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피해자라는 것도 본인들의 서사와 프레임에 있을 때는 동지로서의 어떤 보듬어야 될 대상이지만 본인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순간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적이 되는 겁니다. 좌표를 찍어서 없어져야 될 대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범죄라는 것,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졌던 본인들은 절대선이고 절대정의라는 인식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돼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본인도 나도 잘 모른다. 이 사건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지만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얘기하면 안 되죠. 사소한 문제, 뭐 그건 개돼지의 생각,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실제로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후 5시에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인데 윤리감찰단까지 됐고요. 글쎄요, 뭐 오늘 이현주 의원까지 참전을 한 거 보면 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뭐 사퇴,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당 지도부가 고려하고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결론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전제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당대표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대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속도는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의 어떤 시스템상 윤리감찰단이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하고요. 그 진상 조사를 한 이후에 만약에 혐의점이 있고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윤리심판원에 보내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를 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리감찰단이 신속하게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찰단이 어떤 결과를 또 보고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당대표도 긴급한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감찰단의 일단 조사 결과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절차 부분, 뭐 당내 징계 절차대로 해보겠다, 대면 조사하고 진상을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아직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상 조사를 지시한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뭐 억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의 이춘석 의원도 먼저 진상 조사 혹은 뭐 당에서 제명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최강욱 의원에게 가장 잘된 인사라는 표현도 쓰긴 했지만 이현정 의원님, 이걸 지금 법적인 거 말고 좀 정책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최강욱 원장, 조국 전 대표도 비판하고 정 대표도 이렇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게 이게 좀 묘하게 어쨌든 조국 원장 특별사면 이후에 여권에서 여러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이제 뭐 분열이라면 분열 혹은 이제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책으로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박원순, 오거돈, 그다음에 안희정 그 사태 때도 굉장히 아마 충격이 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데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 본인이 이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치고 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호남 지역까지 가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이 호남 지역 석권 그리고 또 이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사면을 이게 했으면 좀 자제해라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덜컥 생기니까 처음에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는 뭐 이 문제가 꽤 뭐 잘 됐다는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 바로 최강욱 지금 원장으로 올마 붙으면서 정청래 지금 대표의 문제로 돼버린 겁니다. 왜? 본인이 제일 잘 된 인사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이미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뭐 소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진짜 몇 차례 두 차례나 걸쳐서 이런 성적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뭐 전과라기보다는 과거 당내에서 성비 관련 뭐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할게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이분이 지금 사면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무슨 자리입니까? 연수원장이죠. 교육연수원. 이 교육연수원 당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언이 본인 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가서 교육하다가 바로 된 거예요. 예. 아니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거기 가서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전력 있는 사람을 자기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잘 된 인사라고 그랬는데 가장 잘 된 인사가 바로 이런 사건을 터집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 대표의 책임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최강욱 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논란의 이제 막말성 발언들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최강욱 원장에 대한 이 2차 가해 논란 신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 성비위 논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5위였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4위는 오늘 국회 법사위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잠깐 사인을 받았는데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속보를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450여 명이 미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됐습니다. 영상 그대로입니다. SNS 통해서 공개된 영상은 체포 대상에는 한국에서 출장을 간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미국 당국이 나선 이유는 바로 대규모 이민 단속.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에 대해 불똥이 튀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올 수밖에 없는 대규모 이민 단속입니다. 규모만 무려 450명이 되고요. 미국도 공식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고 다수의 한국인을 구금 조치했다라는 미 당국의 설명입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나왔어요. 조금 전에.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했고 한국민의 권익 침해를 유의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요. 이제 저희 뉴스탑텔에서도 종종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우리도 그 대상이 된 겁니까? 이게 450명이 단속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50명 중에서 한국인이 아직 뭐 얼마 되는지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현대차와 LG엔솔이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지금 요즘 최근에 비자가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자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협력사라든지 이제 LG나 이제 현대차 협력사들이 그냥 관광 비자로 이제 직원들이 가서 거기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한다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지금 이제 단속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비자 그게 아니라 관광 비자로 가서 어떤 고용이 돼서 일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지금 뭐 이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 없는 비자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한 뭐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지금 이민자 단속들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가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한국민들 중에서도
몇몇 명은 지금 어떤 이 불법 체류 이걸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촉구를 하면서 예. 실제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려니까 비자는 제때 안 나오고 빨리 공정을 진행할 수는 없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관광 비자로 가서 임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런 이민 단속에 지금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자항 부장님, 네. 이게 이민 단속의 대상이 우리 한국인들도 포함이 됐고 실제로 지금 그 현대차 전기 배터리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과 저 협업하는 저 공장은 또 미국도 우리 그 경제 협력에 대해서 꽤 주안점을 두는 곳인데 외교부가 이제 항의성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에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이민자 단속에 절차적 문제여서 행정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인 건지 이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단속이 심상치 않은 것이요. 이민 세관 단속국만 출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방수사국 FBI도 나갔다고 하고요. 마약 단속국, 국세청, 그리고 이 알코올과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까지 이 여러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예. 그리고 단속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이 불법 체류로 의심되는 사람 450명을 지금 체포하고 구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지금 네. 속보가 추가로 반영된 게 뭐냐면 450명으로 전해드렸잖아요. 그중에 한국인이 300명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서 이 공장을 짓고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본사 직원도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일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회의라든지 이 어떤 계약 체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 사람인지 또는 이 에스타 비자라고 ESTA라는 임시 허가, 그렇죠. 여행 허가 비자를 발급받고 온 사람인지 이런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이 미국에 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종합 단속에 이 적발이 된 한국인 가운데에는 실제로 일시적인 업무 때문에 간 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이 업무 비자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여행 허가 비자를 받은 분들도 상당수 포함될 수가 있어서 예. 앞으로는 이것이 업무차 갔는데도 에스타 비자를 받고 왔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력하게 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구자항 부장께서 이제 FBI도 있다고 했고 뒤에 지금 영상에 보면 SNS를 통해서 봤던 이제 폴리스라고 적혀 있는 아예 글쎄요 몇몇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뛰어서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격전 같은 영상 추정되고 지금 보면 300명 정도로 체포가 추정된다. 저 박성미 서관 이게 물론 외교부도 나서서 아까 외교부 관련 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그 걱정과 우려를 미 행정당국에 전달했고 우리 외교부 메시지 핵심은 우리 한국인들이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당부를 했는데 글쎄 외교적 표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물론 우리가 미 행정부가 봤을 때 다소 절차의 미국 입국 과정이 미흡했다면 갖추면 되는데 참 이례적이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예. 강도 높게 이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민자들을 좀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비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저런 상황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산업 협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적인 조치들을 서로가 담보하고 또 약속하고 얘기를 나누고 온 바가 있는데 예. 사실 뭐 아무래도 확인해 보면 착오라는 점을 인지를 하겠지만 이제 뭐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라는 이유로 저런 식으로 뭐 대거 이렇게 연행을 하고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좀 그러게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몰아가면서 체포를 하는 것은 좀 과잉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계속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경한 태세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생긴 좀 착오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외교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입장도 내고 노력도 하고 그 현지 당국과의 좀 이야기를 통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백악관을 다녀온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외교 당국도 나설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관련해서 추가 속보, 정확히 한국인들이 몇 명이나 체포됐다는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격적이고 좀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로부터 들어온 속보 만나봤습니다. 그럼 원래 저희가 짚어보려고 했던 4위, 오늘 법사위에서 참 법사위 얘기만 하면 참담하기도 하고 눈을 뗄 수 없기도 한데 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치고 도망가기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고 치고 도망가는 것을 또 이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참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그 말들과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까지만 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설전이었다면 오늘은 김용민 대 나경원입니다. 구장부장님, 네. 이거 법사위에서 모든 걸 다 강행 처리하니까 나치 독재 아니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했더니 아예 서영교 의원은 나치 독재 아니냐? 특히 뭐 김용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고 치고 법사위에 도망갔다 뭐 이런 취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법사위 그 국회 이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참 이 대한민국 이 국민 대표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 이 처리한 안건을 보면 지금 이 3대 특검의 어떤 그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가 예. 다뤄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잘못 또는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그 회의를 갖는 중요한 의미였을 텐데 예. 그런데 앞서 이 살펴보신 것처럼 몇 마디 말, 그 귀에 걸리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도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독재라는 표현이라든지 나치 그리고 나치를 이 나경원 의원의 성을 빗대서 이 나치 독재 이렇게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여야 의원들 간의 저런 설전은 생산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본질적인 어떤 입법 행위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예.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조롱하기 위한 이 말장난에 그치는 이 행위가 아니었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검찰개혁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설전, 특히 이제 여당의 주요 공격 대상은 이제 간사를 하겠다는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집중이 되고 그 나 의원도 여기서 지지 않고 의회 독재자, 나치 독재자라는 걸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이럴 거예요. 검찰 개혁의 그 공청회들이 파행을 거듭한 이유는 사실은 어제 거대 여당이 민주당이 주도한 이제 3대 특검법의 연장 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야당뿐 아니라 사법부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죠. 또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사람들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자청해서 받아요. 증인도 민주당 의원들이 쓰고 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정해가지고 만약에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게 재판이겠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긴 합니다. 법원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조직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이라도 외부의 어떤 이제 권력기관에 의해서 법원의 어떤 재판부 구성이 좀 이제 좌우된다.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 누가 이제 사법을 재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더 센 특검법 인력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고 특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만나봤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이거 재판 생중계도 그렇고
법원은 정책으로 약한 조직인데 외부 권력 기관에 의해 좌우가 된다면 누가 신뢰하겠냐라고 했고, 실제로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사법부 재판장들이 모여서 12일에 여러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대해 사법부도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법관 회의가 있게 된다면 그 회의 결과를 보고 뭐 관련해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천대엽 처장으로서는 본인이 우려되는 바를 국회에서 의견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헌법 109조에 보면 재판의 심리가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 이런 부분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재판 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헌법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중개하도록 하는 것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뭐 지적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과 그리고 뭐 재판의 공개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돼서 뭐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충돌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 있게 형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가 그동안 확립되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을 차용한다라고 한다면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나 또 여러 그 관련된 공청회를 거치면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라든지 위헌 우려 부분은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관련된 토론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판장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도 이거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제 사법 개혁이 맞는 거냐라는 이제 반발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서 12일에 전국 법관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그 추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에 지금 최전선이 된 법사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위였나요? 그럼 이제 3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핵심은 세금을 안 내다가 장관에 지명되니까 부랴부랴 낸 거냐, 이런 비판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세금 미납이 가관인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납부를 부랴부랴 합니다. 입각세 내신 겁니까? 어쨌든 이유화를 막론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함께 하고자 하는 진보 시민단체에 대한 기분은 또 계속 따박따박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25억 정도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놀러 왔어요? 네. 놀러 왔어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요? 아닙니다. 그냥 거래위원장에 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주무십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제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금 핑계를 하시기 때문에 배우자도 그 몇 번 찬압한 거 아세요? 횟수가 네 번으로 돼 있는. 4번? 무슨 4번? 11번이나 찬압을 했다고. 이거 이현정 의원님, 추경호 의원은 입각세를 낸 거냐, 그동안 하나도 제대로 안 내다가 장관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세금 낸 거냐? 이게 합치니까 도합 48건이더라고요. 우선 뭐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인사검증팀의 고민은 딴 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원래 주병기 후보자가 이 머리가 장발이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그걸 본인이 고집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절대 안 된다. 깎고 가야 된다. 아하, 같이 네. 이제 후보자 캠프장에서 청문회 준비단에서. 청문회 준비단에서 이거 길고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설득해서 이제 조금 잘라서 나온 게 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발의 중발 정도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예. 그게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뭐 그게 아마 고민했다고 그러고요. 예.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예. 근데 일단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 출신입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이고 그동안 이제 불평등 뭐 이런 문제 많이 이야기하고 특히 교육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눈에 들어서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간의 어떤 공정한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제일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조사 들어가서 하게 되면 과징금도 굉장히 아마 많이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주체, 우리가 뭐 이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은요, 이 세금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은행 계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뜹니다. 자, 본인께서 이번 달에 납부하실 세금은 뭐 얼마다, 몇 건 딱 떠요. 저는 그냥 매달 그걸 한 번씩 보면서 세금 혹시 뭐 주면, 오늘도 이제 지방세를 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보통 우리가 보면 세금 같은 경우는 그냥 따박따박 이게 하는 거, 또 교통 범칙금도 바로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뭐 굳이 안 찾아봐도 뭐 이른바 카카오톡 지갑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네, 와요.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바로바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교통 범칙금도 많고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그걸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거는 본인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슨 어디 기부하고 이런 거는 꼬박꼬박 냈고, 그리고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재산도 꽤 많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신경을 못 썼다? 저도 바쁜 사람인데 저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범칙금 이거 하나 한 번 안 내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 될 분이 본인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잘 내겠다? 그럼 그동안은요? 그동안 왜 안 냈습니까? 지금 벌써 20, 30년 동안 본인이 그동안 서울대 교수하면서 사실상 공직자로 살아왔는데 그동안 잘 안 내다가 딱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장 되니까 다 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잘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이분에게 납세 의무라는 것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거니까 워낙 그 경제 쪽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세금 안 낸 거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세금 찬압 문제는 좀 예민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납세를 제대로 즉각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있었던 거는 본인의 과실임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을 뭔가 뭐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뭐 세금 탈루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소명을 했고 또 완납을 뭐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지적을 받고 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낙마할 정도의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근데 참 교통법규 위반도 19건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도합 48건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병기 후보자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교육 불평등을 수차례 주장했던 주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에게는 다른 잣대를 내밀었다.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이제 좌절감을 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후보자님 모습이랑 많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서울대 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불공정 문제, 그리고 뭐 정의 문제, 분배 문제, 굉장히 불평등 해소 문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개천용 지수라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후보자님과의 말과는 상반되게 후보자님의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의 국제고를 진학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비할 거는 못 되지만 적어도 보급형 조국 정도는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의 그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을 제 자녀에게 그 방향으로 지도를 충실하게 하진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저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지적은 잘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 자녀 교육에 자신의 말대로는 못한 것 같다. 뭐 이게 사과 같기도 하고 사과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사태 때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과거 SNS 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불공정 문제, 정의 문제, 불평등 문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조국 장관이 자신의 말과 실제 자신의 자녀와 자녀 교육과 관련된 거에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온 게 내로남불을 빗대서 조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주병기 후보자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교수로서 또 교육자로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다닌다라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 역시도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뭐 보급형 조국이다 이렇게 좀 조롱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공직자라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을 좀 절감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제 최기준 후보자도 그렇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제 주병기 후보자도 그렇고 각종 논란에 야당의 집중 공세가 있었습니다. 3위였습니다. 이제 주제 딱 2개만 남았습니다. 바로 2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이름이 잘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작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 매직 의혹. 그동안의 목걸이 금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 1억 원대 그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창혼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황골탈퇴시키겠습니다.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정치, 창원에서 시작하는 정치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이른바 매간 매직 의혹. 이번에는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그림 구매 정황 포착.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사돈댁, 그러니까 사돈집,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김건희 씨의 오빠 집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이 부분을 장모의 집에 옮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한 줄기로 받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은닉하고자 하기 위해서 장모의 집으로 옮겨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매간 매직과 관련되어 있는 이 그림이라는 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아마 이 부분을 특검에서는 또 다른 줄기로 수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간 매직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품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마 특검으로서는 이 그림을 왜 받게 됐는지 이것도 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왜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이거 앞에 나갔던 그래픽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서희건설은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참모. 이것도 이제 이제 지명직이고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도 있는데 김상민 전 검사 구매 정황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면 이건 공천 관련인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공직자인데 만약에 이 그림을 대가로 매간 매직이 국민의힘의 유력 지역구에 공천을 줬다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의혹일 수도 있어서요. 그렇죠. 정부직에 대한 이제 매간 매직,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게 이제 명태균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김상민 전 검사는 사실 그때 공천 때부터 꽤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예. 사실 이 김상민 검사는 검사에 있으면서 계속 창원에 출마하겠다는 어떤 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징계에 올려져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무리를 빚어가면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에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예. 근데 김영선 의원이 이제 바로 명태균 씨와 연결되면서 결국은 이제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녹음까지도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김상민 검사가 조국 사태 때 꽤 이 공이 컸다라는 이유로 이제 공천을 했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특히 이제 검사들은 안 된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서희건설 나왔는데 이 서희건설 사위인 박 실장도
그때 컷오프가 됐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만약에 공천이 됐더라면 아마 꽤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공천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거 그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고 일십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큰 문제가 그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씨가 공천에 어떤 개입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걸 뭔가 하여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했던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부터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나가라. 윤 전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문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김상민 전 검사의 얘기는 이거 본인 공천과는 관계없는 얘기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원래 친분이 있었고 그냥 그림 사달라고 해서 이우원 화백이 그림을 현금 받은 뒤 그대로 전달했던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검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밝혀내게 되겠죠. 이번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 또 다른 얘기 이우원 화백의 1억 원대 그림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이 저녁 6시 42분인데 이 시간쯤이면 이제 베이징을 떠났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국빈급 의전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 어제 저녁이었나요? 시진핑 주석과 회담까지 열었습니다. 이 북중 관계 말고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액세서리가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과 포옹했을 때 왼손에 보였던 이 스위스 명품 시계 이게 그 단순히 그냥 뭐 고가의 액세서리라고 보기에는 그 조한범 박사님 백두혈통 특히 이제 명품 사랑 그리고 이 다른 곳도 아니라 이제 중국을 국빈급으로 의전을 받았던 곳에 이런 시계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 소위 북한 최고 지도자 이쪽의 소비 패턴은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정서에 맞춘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다 이런 거고요. 특히 김정은 정권을 볼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옷이 아주 다양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와 완전히 달라요. 그쪽은 오히려 소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종의 컴플렉스죠. 예. 뭐냐면 선대에 비해서 정치 조건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미지 정치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화려하게 본인을 우상화하거나 특히 이제 복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장 마크를 가죽 잠바에도 찍고 차에다도 찍고 마이크에도 찍고 과거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이미지 정치 일환이 저 사치품 사랑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유독 그 김정은 때부터 두드러졌다는데 할아버지 김일성 때는 어땠는지 저희가 그 화면도 한번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시계가 파텍 필립이라고 스위스에서 나가는 시계인데 그 주문 받아야 생산하는 거예요. 시계 하나에 보통 5억에서 한 10억. 김일성, 김정일은 사실은 시계류. 김정일이는 특히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애완견 물품을 몽땅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샴푸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프랑스제로 사료 같은 것도 북한제는 안 먹였어요. 외국제 먹이고. 예, 북한 전문가들의 목소리 한번 만나봤는데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의 말씀 중에 분석 중에는 이제 여동생 김여정도 디올 가방을 했고
체제의 정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그걸 좀 이미지 정치로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조원범 박사님, 이게 실제로 사치품 구입도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데 이게 서방 보란 듯이 우리는 당신들이 규제해도 할 건 다 한다.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일단은 뭐 큰 벤츠까지도 그냥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써 있는 대로 평양에서도 직구를 한답니다. 아, 직구요? 예, 직접 여러 가지 구매할 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파견 외교관들도 있지만 직접 김 씨 일가의 물품만을 조달하는 요원들이 따로 있어요. 이 친구들은 여권이 한 10개쯤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런 귀중품 같은 경우는 단둥 중국에서 신의주로 오고 가는 예. 외교 행랑 차량이 있어요. 예. 그 외교 행랑은 검문 검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의 귀금속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 어쨌든 백두혈통 혹은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더 부각됐던,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더 부각됐던 이 명품 혹은 시계, 뭐 백인데, 사실은 4대 세습이 거의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김주애가 뭘 입고 뭘 신었는지도 궁금했는데 포착된 사진이 이 딱 한 장이고, 이번에 베이징 데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비공식적이든 좀 공식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봤는데 전혀 안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했죠. 안 하고 방콕만 했을 리는 없죠. 근데 우리 카메라는 김정은만 따라가니까 김주애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현지 여러 군데를 시찰을 했을 거고요. 지금 아직 김정은 열차가 평양에 도착한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럼 두고 봐야겠지만 전례에 비춰본다 보면은 뭐 텐진이나 그 경제 현장을 한두 군데 들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3살짜리가 외교 무대는 못 나오지만 못 나오는데 왜 내릴 때 두 번째 보이냐는 거죠. 아니면 뒤에 숨어서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후계자라는 모습은 보여주고 예. 그러나 13살짜리가 외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최남원 성문도 못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행원들을 데리고 베이징에 여러 군데를 시찰을 했을 거예요. 예. 김정일도 후계자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전면 비공개로. 그렇죠. 그런데 한 장만 사진 내놓기는 노동신문도 좀 약간 멋졌거든요. 예. 노동신문 수입장 사진 중에 저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직접 안 가고 어디 한두 군데 가는 길에 들린다면 예. 거기서는 아마 노골적으로 아빠를 따라다니겠죠. 아하. 그 가능성은 좀 열어놔 봐야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북한도 김주애, 북한 내부 매체에서도 김주애에 대한 얘기를 사실 좀 가급적 자제하는 느낌이어서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김주애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사진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직접 언급은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베이징 인근의 경제 행보를 김주애가 했다면 어떤 건지, 선택적으로 노출할 거냐? 일단은 2013년생 12살의 김주애가 외교 무대를 바로 곧바로 데뷔하기에는 좀 북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냐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말고도 대한민국의 박지원 의원도 전승절에 참석을 했는데요.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선희 외상을 딱 보았는데 외면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했어요. 한 3보, 4보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베이징 현장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는 뭐냐면 뒷좌석이었는데 두 번 불러도 안 보이더라. 최선희 외무상도 딱 봤는데 외면했다. 외면 혹은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 전문가로서. 최선희는 이미 북한이 철두철미 주적,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김여정이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는 외면한 건 당연하죠. 예. 아마 10번 불렀어도 대답은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우원식 의장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갖고 만났는데 김정은 얼굴 앞에 대고 악수를 청했는데 딴 데 본다고 그러면 소인배가 되죠. 그러니까 악수는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을 거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수행원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김정은이 돌아볼 일이 없는 거고, 다만 우 의장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악수는 할 거다. 그러나 의미 있는 대화는 없을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정도가 아니면 국가 어쨌든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뭐 10번 100번 불렀어도 과거 인연이 있었어도 지금 이런 당분간의 냉각기는 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을 주도했던 박지원 의원의 이런 행보 얘기까지.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이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1위까지 만나봤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우리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여러 속보,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 속보가 전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 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